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9월 21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치, 경제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스티뮬러스 협상에 있어서 민주공화, 백악관 측에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두 번째, 왜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필요한지 USA Today지의 기사를 활용한 경제학적인 면에 있어서의 간단한 해석. 그리고 세 번째, 연방정부 단기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네 번째, 긴스버그 대법관 별세를 둘러싼 양당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뮬러스 협상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협상 관련해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Go for the much higher numbers Republican이라고 하면서 결국 금액을 훨씬 높여서 협상에 임해달라. 결국 어쨌든 미국민들을 위한 지출이고 미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돌아오는 그런 지출이 아니겠냐라는 내용의 트윗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해서 백악관의 협상팀 대표인 마크 메도우스는 1.5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협상에 있어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우신 재무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통적인 공화당의 입장을 이해한다. 즉 정부 지출을 너무 늘림으로써 이 적자 재정을 키우고 또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민에 대한 직접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직접 지원, 국민에 대한 스티뮬러스 직접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이어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의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미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던 이제 드디어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만시지탄이긴 하겠으나 굉장히 고무적이다. We are encouraged 라고 표현했네요. 따라서 이제 백악관의 실무 협상팀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내용을 새롭게 제안해 주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민주당은 현재 2.2조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공화당은 이에 반해 1.2조 수준의 부양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나온 하원의 양당 협의체에 중재안은 1.5 트릴리언, 1.5조 달러를 기본으로 하고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이후에 최대 2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주 초에는 어떻게든 이와 같은 그 분위기를 반영해서 새롭게 협상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반드시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전문 경제학자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USA Today지는 일요일 굉장히 큰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간단한 내용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수주일 내에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과도한 정부 지출과 그리고 이로 인한 미래 세대들의 과세 부담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여러 경제학자들은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통과가 가져올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하고 강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경기를 부양하고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통해서 부양하는 방식을 재정정책이라고 하겠고요. 중앙은행이 발권력과 이자율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부양하는 것을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컨대 논의되고 있는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전형적인 재정정책의 예가 될 것이고요. 연준, 중앙은행에서 시행하는 이자율 조정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양적 완화와 같이 화폐를 직접 시중에 푸는 그런 정책은 금융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과 같은 사람들도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수장인 거죠. 그랬을 때 왜 금융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반드시 통과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걸까요? 이건 정책이 미치는 효과의 차이, 좀 더 정확하게는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통한 어떤 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인데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모두 실물 경제의 돈을 풀어서 또 피를 잘 돌게 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각각을 비교해보면 금융정책은 이자율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풀린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함으로써 그 중앙은행의 통화가 시중에 많이 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풀게 한다라는 그런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금융기관이 이제 받은 자금을 돌아서서 시중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잘하는 쪽에만 더 풀고 정말 자금이 필요한 이런 실물 경제, 자금이 필요한 이런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잘 나가는 곳만 잘 나가고 또 못 나가는 곳, 말하자면 정말 피가 전체적으로 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지금 실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식시장만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바로 방증이 되는 거라 하겠죠. 이에 반해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경제 주체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직접 지원의 방식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겠죠. 즉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경제 주체들 한 곳 한 곳에다가 자금을 뿌려주는 거니까 그 직접적인 효과가 금융정책에 비해서 더 클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이다 보니까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지금의 상황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나 이자율 정책만으로는 경제 침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데 역부족이다 보니까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이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하고 주문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본래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1년치의 연방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통과를 거친 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 또한 바로 이달 말 9월 말까지 만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양당 모두 임시로 숄텀, 말하자면 12월 말까지의 예산만을 심사하기로 양당이 동의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후폭풍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양당이 모두 연방 예산에 대한 심사는 문제없이 통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협상이 완료가 되면 하원의 표결 그리고 상원의 표결 이어져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었는데 이게 통과의 난항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 거죠. 웬고하니 바로 엊그제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톨텀 연방정부 예산에서 활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게 스윙 스테이트의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농업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왔고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만큼 이 분야에 지원을 편중해서 해왔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반대가 오랫동안 있어 왔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위스콘신과 같은 대선의 접전지에서 이와 같은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이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백지 수표를 주고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거라 하겠습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한 양당의 고위 관계자들의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 스티뮬러스 패키지와 맞물려서 연방정부 예산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같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뒤이어 말씀드릴 내용이겠습니다만 지난주 대법관의 별세 소식과 맞물려서 또 새로운 대법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게 될지가 궁금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행이라고 하면 펠로시 의장이 일요일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No one has any interest in government shutdown, 즉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가버먼트 셧다운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의 연방 대법관 루트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지난 금요일 췌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입니다. 긴스버그 대법관 개인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법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요, 1993년에 이분을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하면서 대법관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지난 27년여간 대법관으로서 여성의 인권 향상, 그 밖에도 다양한 의제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사법 역사에 아주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편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후임을 지명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현재 대법관 구성원이 보수와 진보 5대4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긴스버그 대법관 후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하고 지명하고 이게 인준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6대3이 되는 그런 결과일 테니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대법관은 본인이 자진해서 퇴임하거나 아니면 탄핵받지 않는 이상 종신제이다 보니까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선출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의무를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미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법관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면 상원에서 바로 인준투표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은 조금 멋쩍은 상황이긴 할 텐데요.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 때에는 비슷한 이유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공화당은 대선의 해에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웠고 최종적으로 그 의견이 관철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체 없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또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당연히 예상되는 바입니다만 절대 있을 수 없고 대선 이후로 이 절차는 미뤄져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까지도 시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다음 주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대선의 안정적인 진행 여부, 그리고 스티뮬러스 협상의 타결, 그리고 연방 예산의 확정 등 다음번 뉴스에서는 좀 더 희망적인 사항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